what 더 리치. 리치죠, 부자. 네. 부자 이거는 주어잖아요. teach 동사. 가르치다 동사. 이거 타동사죠. 자동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목적어가 their kids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르친다. 그들의 자녀들을. about. 자녀들은 어떤 자녀냐면 이런 자녀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하면서 무슨 목적어?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거 무슨 목적어라고 하지? 목적어가 두 개 오는 게 자녀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거든요. 아 이거 까먹었네. 무슨 목적어 두 개가 온 건데 그 머니는 어떤 머니냐면 대시 이 머니를 받죠. 대시 이 머니를 받는데 어떤 머니냐? 가난한 사람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하고 미들 클래스. 미들 클래스가 뭐죠? 중산층이죠. 미들 스쿨은 do not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 원제로 보면 제목이 진짜 무서운 제목이에요. 이거 그냥 웃으면서 보면 재밌는 내용이지만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네가 부자가 되거나 이런 공부를 하거나 이런 마인드로 무장하면 선생님네 애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선생님들 사주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되게 재미있는 건 부자 애들은 부자 애들 사주에 부자 부모 만나는 티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 사주를 보면은 부모가 부자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뭣도 나오잖아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인지도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 우리가 부자 되지 않나? 거기 나오는. 선생님네는 부자로 나오진 않겠지. 왜냐하면 선생님네 부모 재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자는 아니던데. 이건 중산층인데 중산층은 부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중산층에 들 거냐 부자가 될 거냐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중산층도 부자라고 착각하려고 하거든요. 중산층은 절대 부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책 뒤에 나오겠지만 부자의 기준은 뭐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부자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 오늘부터 그냥 딱 나 은퇴?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지금 당장 은퇴해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나도 부자네 이렇게 해. 뭐냐면 집 하나 있으니까 모기지 해가지고, 그죠? 주택담보연금. 그 모기지잖아요. 모기지 잘 몰라요? 주택담보대출 아닙니까? 연금. 암기하세요. 아, 이게 참. 너무 내가 높은 것만 가르쳤나? 사소한 거는 안 가르쳤나? 그러니까 집을 하나 맡겨놓고 그거 계속 이제 빼먹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 대신 내가 죽으면 그 집은 은행께 되는 거지. 그게 모기지. 주택연금. 주택연금. 아니 주택연금하고도 주택 달라요? 담보요. 네, 담보연금. 연금을 담보대출연금. 사기꾼이네요. 나라가 사기꾼 아니. 왜냐면 그거 20년, 30년 정하거든, 서로가. 그럼 얼마까지 주느냐 하고 또 뭐냐면 은행에서 그 사람이 죽을 걸 계산해서 뭐를 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대신 죽으면 자기가 갖고 가는 거지. 다 쓰기 전에 죽으면
그럼 억울한 거지. 예, 은행이 이익인 거지 뭐. 아니요, 안 쓰면 그거 나머지는 양도 저기 자녀들 그 그냥 많이 맡겼지. 뭔가 있겠죠. 근데 아니. 믿지는 장사는 안 할 거고. 아니, 서로 믿지는 장사는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아, 또 그거보다 오래 살면 또 계속 그 먹고 죽나? 근데 여기에서 함정은 뭐냐 하면, 과연 그게 부자냐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은행에서 주는 돈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은행에서 정해준 그 돈 정도면 되냐는 거지. 그럼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세계여행 갈 수도 있고. (21페이지) 부자 아버지 대 가난한 아버지.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었다. 그분은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쳤으며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로도 스탠퍼드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구 과정을 수행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 손흥민이 어디까지 학교했죠? 중학교 졸업이라고 말하던데 그런가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뭐 유학 코스 받고 막 그랬나? 축구 선수 코스 받고 하여튼 중졸인가 고졸인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또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두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부자아버지는 가족과 자선단체,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을 남기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년 기념판이거든요. 근데 실은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을 쓸 때가 20년 전이면 1995년 뭐 그 언저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제로 일어난 이 얘기는 1950년, 60년도의 하와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저자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을 쓸 때는 40년 전 얘기를 쓰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의 내용은 최소한 50년 전 얘기를 쓴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사회에 일어나는 진실된 얘기들은 그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실은 피터 드러커 책도 보면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 피터 드러커 책이 지금 인쇄됐을 뿐이지 그 사람이 막 50년, 60년 전부터 썼던 책들래요. 거의 이제는 뭐 100년 가까운 내용도 있고. 근데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TV 보면서 바뀌는 개념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뭐 부자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뭐 공부에 대한 개념이 계속 바뀐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캐치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돼요. 22페이지.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던 두 분은 나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두 분 모두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나 그 내용은 서로 달랐다. 두 분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굳건히 믿었지만 동일한 교육 과정을 권유하진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한 분만 계셨다면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아, 내가 아까 지웠구나. 아까 이제야 생각났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하지만 두 분의 아버지를 둔 덕분에 나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었다. 부자의 견해와 가난한 자의 견해 중에서. 나는 어느 한 분의 견해나 시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 더 많이 생각하고 양쪽을 비교한 후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부자 아버지는 아직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한 아버지도 아직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두 분 모두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돈을 벌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돈에 관한 두 분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린 시절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두 아버지는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특히 돈에 관한 그분들의 시각은 너무나 달라서 나는 점점 더 호기심과 궁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오랜 시간 두 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잠겨 이런 의문을 품곤 했다. 그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다른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래, 그분의 말씀이 맞아.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나는 이런 식으로 그저 거부할 수도 있었다. 뭘 모르고 하시는 소리지. 하지만 나는 두 분을 모두 사랑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한 가지 관점만 받아들이는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틀리게 가르쳐. 그때그때 다르고 어떻게 틀리고? 부모의 생각에 따라 그죠? 네. 주관이 가난한 부모는 가난한 패러다임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 답이 나오네. 그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 애가 대학교 갔는데 저는 좀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그냥 좀 일하다가 나중에 여기 와서 학원 차리든가. 대학교 갔어요, 벌써? 응? 대학교 갔어요? 아니 졸업했지. 이제 대학원 갈 거지. 근데 대학원 나중에 끝나면 와서 학원 하든가 좀 직장 다니다가 직장 다니는 건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경험상. 근데 이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와서 뭐 가업을 이어받든가 부동산 같은 걸 하든가. 아까 선생님이 공시지가 다 오르면 혜택은 없냐고 했을 때 그건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크게 발생하는 거지, 인플레이션. 네, 너무 크게 발생하는 거지. 문제는 그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거거든요. 공시지가를 올리면 부자들은 동시에 공시지가 10% 인상만큼의 부자가 더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거죠. 올해부터 더 가난해질 거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집과 땅을 살려면 공시지가 10% 오른 것만큼 일단 더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 요즘에 이런 학부형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소득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기네 저기 이제 태권도장에 다니면 안 다니는 유치원생을 해가지고 다니게끔 해서 현금용 납입증명서나 현금명서를 끊어줄 수 없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경제도 어렵고 이게 그게 안 돌아가니까 그런 부모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지만 약간 거기에서도 이제 근데 그런 말하는 부모들은 정말 무식한 부모야. 특히 전화로 하는 부모들. 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대리점 유통이 그런 거 많거든요, 마트가. 옛날에 조금 더 끊어오라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옛날에 자료가 남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막말로 쌍욕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돈 내는 그냥 너한테 10만 원 그냥 주라는 거잖아.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선생님네랑 선생님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선생님네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 프로잖아요. 우리는 조율이 가능해요. 네, 조율이 가능해요. 근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 욕 먹어야 되는 사람. 나는 그 조금 그런 걸 얻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네가 범죄를 좀 저질러 주면 안 되겠니 이 얘기거든요. 네가 희생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희생이 아니라 범죄라니까. 맞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를 정확히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아 요즘은 뭐 국세청 조사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뭐 국세청 조사나 뭐 검찰이나 경찰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에이 뭐 그것도 못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렇게 되면 제가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개념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응. 끊어준 만 가난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안 내거든. 아 그러니까 여기서 패러다임이 거기에서 생긴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건데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지금 했던 거 만약에 남편이 있고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죠. 월급 받아. 그 다음에 주부야. 어? 거꾸로 됐구나. 월급 받아. 주부야.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쉽게 해결되는 게 뭐죠? 뭐 자료 끊어달라는 게 쉽게 해결되는 방법. 남편이 잘 벌면 돼. 그럼 다 해결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벌수록 더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예. 이게 지금 세금하고 관련된 거거든. 세금하고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뭐하고 관련된 거죠? 12월 말에 하는 거? 연말정산하고 관련된 거거든. 이게 그냥 쉽게 해결되는 게 집사람이 사업자 등록 내버리는 거야. 근데 왜 집사람이 사업자 등록 내면 안 되죠? 집사람이 사업자 등록 내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4대 보험 납부 안 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채용을 안 하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제가 되지 않아요. 공제라는 건 이 사람이 이 남편에서 예를 들면 공제라는 건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자녀 얼마 빼주고 얼마 빼주고 각시 얼마 빼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번 거는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자녀 한 명당 뭐 1,000만 원씩 빼주고 만약 3천만 원이라고 치자 연봉이 그러면 자녀 한 명당 1,000만 원씩 빼주고 각시는 만약 500만 원을 빼준다. 그럼 500만 원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 내는 순간 각시가 빠지기 때문에 이 사람 소득이 3천인데 애들 1,000씩 빼고 각시 아니 실은 정확히는 그렇게는 안 돼요. 정확히는 뭐냐면 이미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너네 먹고 살라고 기본공제 팍 빼지고 애들은 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각시 100만원, 200만원 하면 실은 소득이 없는 게 돼서 세금을 안 내는데 빠지는 순간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소득이 발생해요. 이 사람 뭐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공제해줬는데 이 사람이 빠지는 순간 이 사람은 1년에 200만원, 300만원 벌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세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질문. 네. 네. 문제는 이 세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낼 것 같아요, 이 세금? 몇만 원도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세요? 이거 세금 내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거의 없긴 할 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부자 될 때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적당량의 세금, 그냥 1년에 한 5만 원만이라도 국세청에 세금을 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내가 증여 상속받을 때 좋아요. 아, 이 사람이 수입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가짜 영수증, 뭐 세금계산서 다 청구해서 제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이 얼마 안 된 걸로 계속 신고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증여 상속받을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우리 태원이가 미성년자일 때 받는 증여랑 20살 때 받는 증여랑 25살 때 30살 때 받는 증여랑 달라요. 왜? 국가에서는 얘가 30살 때 받으면 사회생활을 얼마나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억을 공제해 줄 건데 30살이면 한 2억까지는 해줘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그냥 그 정도 재산은 그냥 뭐 증여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벌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이해 못하면 뭐 사람들이 무조건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라는 거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이 돈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1년에 5만 원씩 내봐야 10년이면 50만 원 아니?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증여상속이라든가 다른 사업이라든가 대출인가 받을 때는 그때는 커다란 돈을 땡겨야 되는데 못 땡기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아내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여기도 사업자 등록 내고 여기도 사업자 등록 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로 만들고 이 사람들도 제로 만들었겠지만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업자 등록 하나 더 등록하면 너가 빠져나가서 이 사람들도 공제를 하거든요. 근데 세금 얼마 나오면 몰라 한 10,0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50,0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내불게 내고 내가 사업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월급쟁이들은 마치 아내나 자식이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해.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집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터디 할 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면서 공부를 한 거거든. 근데 와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스터디 받는데 내가 구구절절 이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 신정씨 같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그건 신정씨가 사업자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스터디할 때 그렇거든요. 그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내 스터디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바꾸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를 전부 이제 법인화 시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왜 선생님들 공부하고 막 이런저런 걸 하라고 하냐면 이런 그림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135. 나중에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산이
이게 월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거나 월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거나 하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 월급쟁이들인데 부자들은 자산이 이렇게 수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 처리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그림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기 거나 하면 다른 데 있어요.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의 법인이잖아요. 법인이고 법인인데 이게 지주회사고 이게 삼성 지주회사고 이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이런 게 여기에서 돈이 이렇게 처리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수입 자동차가 아니라 수입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이 뭐하러 이런 공부 왜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법인이 들어간다? 이제는 법인만 한 게 아니라 사단법인, 그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그 다음에 학교법인,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동조합, 사회적 동조합.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라대학교 아시죠? 어떻게 큰지 아시죠? 한라대학교. 선생님들 잘 모르겠다. 한라대학교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 앞에. 뭐였는지 아세요? 간호보건학원인가? 근데 이제 제주 간호보건학원인데 보건학원이 이제 간호보건 전문대학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라병원을 갖고 있었겠죠. 쬐끄만한 한라병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좋은 간호사들이 전부 일로 오니까 병원이 커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재단이 이제 이런 체계로 투톱으로 이렇게 튼튼하니까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된 거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근데 보세요. 병원 뭐예요? 병원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우리 녹지병원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영리죠. 영리병원 할 때 이 뉴스 맨날 할 때마다 녹지병원, 영리병원 그 다음에 뭐예요?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일반 병원들은 비영리라는 말이죠. 한라대학교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죠. 이거 이해 못하면 사람들은 맨날 장사만 하든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떡볶이집 만든다. 떡볶이집 만들어가지고 2대 3대 물려주면 우리가 달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기 좋아요. 거기 자녀들이 와서 또 떡볶이집을 해. 그게 보기 좋은 거냐고. 나는 그 이야기가 흐뭇하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 떡볶이집 한다면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나는 떡볶이집 했지만 우리 애는 병원장이 되거나 학교 교장이 되거나 학교 교장보다는 이런 학교는 이사장 이런 건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학교 교장은 잘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무슨 연구소 소장을 시켜주든가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 이런 생각이 없고 이런 준비가 안 되면 계속 떡볶이를 물려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 태원이를 태권도 관장시키는 건 상관이 없어. 생각해보세요. 태원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자기 아들한테 태권도장 물려줄 거 아니? 그걸 바라는 거냐는 거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질문 있으세요?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러다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 끔찍한 국가부채 상당 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돈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인한다. 요즘 나는도 수백만의 인구가 동시에 재정보조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며 종종 걱정하고는. 재정보조와 의료보험 요즘 계속 나오는 건데요. 국민연금하고 지금 의료보험 지금 고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적으로 고갈된 상황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근데 이거 지금 눈 감고 있다고. 그들은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해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장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돈에 대한 교육이 계속해서 부모들에게만 맡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들의 대부분이 이미 가난하거나 앞으로 가난해질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재정은 바닥나면 지급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가난해지진 않을 거잖아요.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이게 국가에서 통제는 하는데 국가 거는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국가에서도 손 떼면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도 돈이 없으면 자 24페이지 20년 전 그리고 오늘 부채 시계 20년이 흐른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충격을 넘어 믿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 글을 쓰는 현재 2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20조 달러면 이게 100배인가? 우리나라 1000배인가? 공세계 20조면 200조 2000조 이경? 뭐 그렇게 되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던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분의 각기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고 영향과 힘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는요 힘하면 돈, 에너지 다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스터디할 때.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그거 살 돈 없어.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겠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자,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면 어떻게 그런 하면 걸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이제부터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선생님네 이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걸 잘해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나도 하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점점 말이 안 통해. 네? 점점 말이 안 통해. 누구랑? 만나면 직원들하고?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 네. 점점 이게 확은 아니고 점점 저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 생각하고 쟤네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점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선생님들도 이제 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지?
사업 시작하면서 그건 달라진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죠. 되고 저렇게 되고. 선생님 많이 달라졌지. 예전에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졌지. 그나마 관리직이어서 좀 빨리. 네. 그나마. 카톡에 이걸로 바꾸셔도 돼요. 아, 비슷한 걸로 바꿨습니다. 하나는 단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민이었다. 곧 부자가 될 아버지는 그 어떻게 별표시 5개 하세요? 그런 걸 살 여유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사고, 생각, 전부 이 얘기예요. thinking. 물론 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두뇌, 머리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우리의 두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 내용을 이렇게 했다 보면은 앞에는 막 그 얘기 막 그런 것 같죠. 이거 진짜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얘기가 왜 나와? 저도 처음에는 이 책 처음에 볼 때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그분은 그런 건 살 돈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신적인 게으름의 신호라고 굳게 믿었다. 게으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주에서 보면 쉬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술집이나 도박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수치 어려운데. 아니 근데 우리가 그게 큰 무슨 저 뭐만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요령만 터득이 하면 진짜 많은 진짜 저 몇 배 남겨먹는 장사잖아요. 마진율이 예, 좋아요. 예, 마진율이 좋은 장사잖아요. 그 다음에 노름, 마진율이 좋은 장사. 근데 그게 내가 못 땄을 때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유흥업도 위험해졌을 때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지. 두 아버지 모두 열심히 일했겠지만 한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라면 두뇌를 잠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 장기적 결과로 한 분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다른 한 분은 점점 강해졌다. 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찾는 사람의 차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키듯이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나의 두 아버지는 상반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달랐다. 한 분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